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다가 음, 철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철학하는 사람들도 오해하고 있는 철학에 대한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대학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 12세기 말 13세기 초에 시작을 했고 대학이 시작할 때 철학과가 대학 안에 없었습니다. 예, 철학과가 없었고 현대 철학과는 근대 철학과가 처음으로 시작된 거는 1810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학문의 전체 역사에서 보면은 근래 이야기 1810년입니다. 1810년에 독일의 베를린 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철학과가 문을 엽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철학과는 대학의 본질과 관련되어 있구나.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대학 안에서 용도를 달리하면서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은 19, 18세기 이전에는 철학과가 뭐였냐면 우선 18, 19세기 이전에는 대학 안에 학과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학 안에 학과가 굉장히 많죠. 근데 지금 대학에 있는 학과의 거의 대부분은 그때에는 학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역사학과 없었습니다. 뭐 국어, 국문학과 예를 들어서 문학과 없었어요. 그리고 뭐 물리학과 이런 것도 없고 수학과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중세에 대학에는 과가 뭐가 있냐 하면은 과가 기본적으로 3개가 있고 3개의 학과는 뭐냐 하면은 신학부, 의학부, 법학부 요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신학부, 의학부, 법학부에 들어가기 위한 예비학부로 인문학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인문학부가 지금의 철학과하고 좀 비슷해요. 그런데 지금의 철학과하고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문학부는 독자적인 학위 과정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인문학부에서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석사도 안 되고 박사도 안 됩니다. 그럼 인문학부에서 공부 열심히 하면 인문학부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뭐하냐 하면 신학부나 법학부나 의학부에 가는 예비학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몇백 년 동안은 대학에서 바로 신부나 목사가 못 된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예를 들어 신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학을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의사가 되려고 해도 반드시 철학을 공부해야 되고 우리로 치면 예를 들어서 판검사가 되고 싶다 하더라도 반드시 굉장히 장기간 수년간 철학 공부를 해야 돼요. 철학 공부를. 그러면 그게 우리말에서 아까 제가 18, 19세기 정확하게는 19세기 1810년에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18세기가 이제 과도기고 그럼 18세기 이전에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에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인 학과가 아니라 예비학과입니다. 예비학과. 그러면 과는 3개밖에 없고 과가 3개밖에 없어요. 과가 그러니까 대학에 간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뭐 사회복지학 이런 거 없어요. 없고 학은 딱 세 가지. 신학자가 되던가 의학자가 되던가 법학자가 되던가 이거를 위해서 대학에 들어가는데 대학에 바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게 의학 전문 대학원이라고 그러죠. 근데 영어로 스쿨이거든요. 의학 전문 대학원, 법학 전문 대학원. 그 다음에 그런 게 없지만 신학 전문 대학원. 이 세 가지에 바로 입학이 안 된다 이 말. 그러면 철학은 무슨 역할이었냐 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거기에 들어가는 역할. 거기에 입학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학원 과정 정도로 생각하면 그 대학원 과정에 들어가기 위한 예비 과정의 학부 과정이 철학을 공부한 거예요. 그러면 중세 때 어떤 의사도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을 모르는 의사는 없어요. 중근대까지. 그 다음에 법학자다라고 하면 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나 철학 공부를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철학 공부를 하지 않은 신학자도 없고 철학 공부를 하지 않은 법학자도 없고 철학 공부를 하지 않은 의학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에 대해서 그 역사를 올라가다 보면 르네상스나 이때 보면 의학부 교수인데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을 막 지금 많이 공부했거든요. 왜냐하면 의사도 논리적이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의사가 논리나 윤리나 존재론 이런 게 왜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모든 학 자체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법학을 하려고 해도 윤리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법학을 하는데 윤리학을 안 하죠. 그죠? 그게 그렇게 나누어져 버린 게 18세기예요. 18세기가 되면 유럽에서 더 이상 철학과를 가지 않고 바로 신학부에 들어갈 수 있고 바로
법학부에 들어갈 수 있고 바로 의학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하니까 갑자기 철학부가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인문학부가. 그래서 신입생이 없어지는 일이 생겨요. 몇십 년 동안. 그러니까 신입생이 그 당시 유럽 대학의 한대가 뭐 3, 400명 정도의 신입생을 뽑으면 그중에 50명 정도가 겨우 철학과에 이제 철학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철학과는 그 자체로 쓸모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독일의 일입니다. 우리가 독일이 그래 철학적이라고 그래도 독일에서조차 철학과를 나오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가지고 대학을 들어간 사람의 5분의 1 정도가 교육고 아예 신입생이 없는 것도 있는 거예요. 왜냐?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바로 의사 될 수 있고 바로 법률가 될 수 있는데 왜 철학과에 들어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철학과 교수의 연봉 자체가 다른 학과 교수들의 연봉의 반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학교의 돈으로 이 사람들 월급도 주고 했는데 이 사람은 학생이 안 오니까 월급을 못 주는 거예요. 월급을. 그러면 그러니까 이 18세기라고 하는 것이 사실 상당한 과도기입니다. 상당히 과도기예요. 그러니까 18세기에 철학이 이제 서서히 독립하다가 얘라 안 되겠다. 너희들 이제 1810년에 19세기 아예 철학과 떨어져라. 이제. 그 떨어져서 너희들이 독자적으로 박사도 양성하고 너희들이 독자적으로 해라. 라고 하는 것이 1810년에 베를린 대학이 처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850년 넘어서야지 미국에서 철학과 만들고 미국에서도 철학 박사가 생겨요. 그러면 철학 박사라는 것이 16세기에 철학 박사가 있느냐? 없습니다. 칸트도 철학 박사가 아니에요. 박사 학위가 없던 시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신생학문. 그러니까 대학 안에서만 따지고 들어가면 철학은 신생학문이에요. 이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의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세 이전에 고대 사회에서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연구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잘 살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철학이었어요. 어떻게 잘 살 것인가. 그러니까 철학은 지혜의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 지혜가 뭐냐 하니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요. 그런데 중세가 들어서면서 그리스도교나 이슬람교나 유대교를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싶으면 신학을 위한 수단으로서 철학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00년 동안에 철학은 뭘 했냐 하니까 철학은 신학적 사고를 위한 도구의 역할을 해요. 신학을 위한 도구의 역할. 그러다가 이제 19세기에 와서야 철학이 독립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잘 보면 20세기 초, 19세기 말 20세기 초가 되면 철학자들이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1000년 동안은 철학은 스스로 자기가 무엇인지 말할 필요가 없어요. 도구기 때문에. 신학을 위한 도구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라는 거를 말할 필요도 없고 학생도 어차피 철학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 강의를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학에서 학점을 잘 받아가지고 신학부나 의학부나 법학부에 가기 위해서 지금 여기 들어와서 철학 수업을 듣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뭐 필수 과목이죠. 필수 교양처럼 교양 필수처럼 그게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야만 하는데 이게 안 들어도 된다라고 하니까 지금 대학이 그렇거든요. 지금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대학에 들어가면 철학이 필수 과목 중에 하나였어요. 인문계열에서는. 그런데 지금은 철학이 필수 과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철학을 안 들어요. 학생들이. 왜냐하면 철학이 그 친구들이 봤을 때 마땅하게 실용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대학을 학문의 장이라고 그러는데 대학은 학문의 장이 맞는데 대학을 정확하게 교육적으로 이야기하면 대학은 전문학의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학의 공간이지 제너럴한 학의 공간이 아니에요.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전문가를 양성하는 곳이에요. 전문가. 그런데 철학의 전문가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보편학이에요. 그러니까 보편학이라는 것이 예비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있는 것 전체를 연구해야지만이 있는 것 중에 신적인 것을 연구하고 사람, 신체적인 것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법적인 것을 사회적인 것을 연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려고 하면은 대학이 지금 현재 대학에는 철학과는 원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학은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대학은 원래 철학과가 철학과라는 것이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철학과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제가 이렇게 줌으로 강의를 하는데 한 학생이 대학원생이에요. 철학과 대학원생인데 그 친구가 내한테 질문을 하는 게 선생님 왜 다른 과목들은 다른 학문들은 사회학 하면 아무리 학자가 사회학의 입장이 달라도 아 이거는 사회학 담론이라 하는 것은 알아들을 수 있는데 왜 철학은 철학자들마다 이렇게 다르냐. 어떤 사람의 철학은 이 사람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걸 연구하는데 이것도 철학이고 이 사람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이것도 철학이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철학은 20세기 그러니까 철학은 19세기까지 적어도 19세기까지 신학과 의학의 법학의 수단으로 있다가 20세기가 넘어서면서 20세기가 넘어 지금까지 철학은 신생학문처럼 이렇게 활동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철학이라는 학문만 유일하게 철학자가 철학이 무엇인지 규정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라면 지금 현재 살아있는 철학자라면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규정하고 시작해요. 그게 다른 학문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생물학자는 생물학이 무엇이다 규정하고 자기가 생물학을 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통계학자도 통계학은 이것이다라고 규정하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철학자는 다릅니다. 철학자는 지금 자기가 하는 행위를 스스로 규정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둘레스라는 사람의 철학 규정과 하이데거라는 철학자의 철학 규정과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의 철학 규정이 다릅니다.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근데 철학과에서 같이 연구돼요. 이게 다른 학과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역사학에서 적어도 역사를 연구한다 하는 것에 공통점이 있는데 역사를 어떻게 연구할 것이냐의 방법론적인 나누어짐은 있어도 역사학 자체의 규정이 다른 거예요. 근데 철학은 철학자마다 자기 규정대로 철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학문은 20세기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그러니까 보편적인 학문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더 파편적으로 개체화된 학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철학자, 유명한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다 자기 철학의 규정을 내리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만큼 자기 주관이 센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하는 일의 규정을 스스로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정치학이라 하면 정치학의 규정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정치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정치학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 이게 정치학이다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정치 방법론에 대해서는 아 어떻게 정치적인 것을 풀어낼 것인가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철학은 아니라는 철학은 철학이라는 것 규정 자체가 달라요. 규정이 달라요. 그러니까 20세기가 들어오면서 과거에 그것이 그 학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학들은 그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의 사상사의 중요한 학들은 저마다 자기가 무엇인지 스스로 규정합니다. 그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은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규정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철학자가 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철학자들은 야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을 이렇게 말했으니까 아리스토텔레스 규정대로 나는 철학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현대 철학자 둘레스다. 저 사람이 철학을 이렇게 규정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철학해야겠다. 그러면 그 사람 철학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철학 다 해놨으니까. 그럼 그 사람 철학을 그냥 홍보하면 되지. 자기가 굳이 철학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철학 그러니까 20세기의 21세기의 철학자들은 자기 하는 행위를 스스로 규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면서 들어가는 학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에 없던 자기의 규정이 등장합니다. 그게 철학하고 철학이라는 거하고 예술하고 같이 가는 게 그겁니다. 철학과 예술이 21세기, 20세기 넘어서면서 21세기 예술도 이제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규정해요. 그러니까 예술가마다 자기가 예술이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에 아 예술은 이런 거다라는 규정을 누가 내리는데 그걸 종속 안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어떤 예술학자가 이렇게 예술 규정을 했으니까 나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예술행위를 해야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도 잘 알죠. 왜 우리나라는 유명한 철학자, 아, 그나마 우리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철학자가 없고 우리 삶에 굉장히 유익할 만한 생각하게 만들 만한 예술가가 없는가? 그건 당연합니다. 21세기가 들어서면 철학과 예술은 자기가 새로움을 창조하는 행위예요. 새로움을 창조. 그러니까 철학과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교육받는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워밍업 사와서 하는 거지만 자기가 철학자가 되고 예술가가 되는 순간에는 자기가 자기 하는 행위를 스스로 규정하는 학문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가 들어서면은 예술학을 공부한다 해도 예술 일반을 규정 내리기가 어려워져요. 예술 일반을. 그 정도로 힘들어져요. 한마디로 예술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예술과 철학이 그렇게 자기 규정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당장 예술과 철학을 통해서 21세기 우리가 어떤 형태의 가치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 철학과나 예술가는 더 이상 영웅적 존재가 아니라 일반인으로 살아가면서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철학과 예술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개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철학과 예술가는 자기 삶으로 자기 철학이나 예술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인들은 뭐냐 하면 나는 누구와 똑같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는 누구와 똑같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되고 싶어요. 근데 나는 내가 이때까지 잘 못 되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획일성 지향 교육을 해왔습니다. 이때까지. 그러니까 나는 항상 예를 들어 내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그 책들 이렇게 인문사회과학 책들을 보면 왜 개론서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마치 시험에 옛날에 참고서들이 많은 학원 강사들이 참고서를 많이 내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요점 정리하듯이 책을 내는 거예요. 요점 정리하듯이. 근데 그 요점 정리는 전혀 창조적이지 않아. 왜? 요점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과거 지향적이에요. 과거의 것을 정리해 놓은 거에 요점 지향이지 새로운 것을 정리해 놓은 거를 요점 지향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현대 예술을 일반화시키는 이론은 사실 성립 자체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예술가 3명이 앉아있으면 3명이 다 서로의 예술 자체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철학도 3명이 모여가지고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집합도 없는 새 이야기가 다 철학인 거예요. 교집합도 없는 3가지 행위가 다 예술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것이 현대 철학이고 현대 예술이에요. 그럼 일반인들이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저는 왜 일반인들이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느냐. 사람들이 생각하면 야, 저런 게 뭐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큰 강도의 독특한 창의성이 아니라도 자기 삶에서 주어지는 강도만큼 계속 자기가 자기식의 창의성을 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렇게 몇 줄씩 계속 쓰는 게 있는 거예요. 트위터 같은 경우는 몇 줄 못 쓰잖아요. 트윗 같은 경우는 제가 아주 뭐 3-4줄 쓰는 거잖아. 3-4줄. 그걸로 활동하는 사람 있고 반면 페이스북처럼 길게 쓰는 사람 있고 인스타그램처럼 사진으로 표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공통된 것은 내가 나를 드러내고 싶다는 나를.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생각하고 있고 이런 거 보고 싶고 내가 본 거 같이 봤으면 좋겠고 우리가 사진 찍잖아요. 예를 제주도 가서 풍경 사진을 찍으면 야 내가 본 거 같이 보고 싶고 내 생각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진은 사실은 자화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내 정신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좀 철학적 해석을 들어가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트위터에 글을 쓰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쓴 자신의 모습은 원래 현실보다 한 2배 정도는 더 외롭게 쓰고 더 기쁘게 쓰고 더 행복하게 쓰는 면이 있어요. 그것을 그만큼 세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강하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경치를 봤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연예인을 봤다. 그러면 그냥 옛날 같으면 내 혼자 알던가 내 친구만 알고 싶은데 아니고 나를 마치 유명 저자가 책을 쓴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막 뿌리듯이 그냥 하는 겁니다. 지금 유튜버의 99% 이상은 사실은 구독자가 없잖아요. 아예. 구독자가 아예 없어요. 50명도 안 돼요. 그럼 50명이 안 되는 구독자라는 것은 자기 친인척 말고는 아무도 안 보낸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요. 그리고 청소년, 요새는 초등학생도 해요.
자기 수준에 맞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럴까? 어른들이 생각하면 쓸모없는 짓인데 왜 할까? 저는 그것을 매우 장려합니다. 왜냐하면 쓸모없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거기에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쓸모를 따지잖아요. 맞죠? 그게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하면서 이런 말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 쓸모없는 생각하고 쓸모없는 생각들 속에서 자기 형성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게 뭐냐면 모든 거를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모든 인간관계가 다 나의 정치 권력을 얻는 것과 관련돼요. 그러면 저 친구는 내가 앞으로 내가 정치적 권력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로 모든 걸 판단해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오고 그 사람에게 정치를 가르쳤던 사람도 그렇게 살아갔겠죠. 그러면 거기에 자기에게 박혀있는 모든 사고의 방식이 권력을 얻는 것,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점으로 자기 자신도 보거든요. 자기 자신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만약에 권력에서 밀려나쁘면 한없이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에서 선거에서 져버리면 그냥 예를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나에게 기회가 오면 하고 안 오면 그냥 관두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별 의미 없겠지만 만약에 그거로만 이루어져 있는 언어 구조, 자기 존재가 권력이라는 것으로만 가지고 살짝하면은 그 사람은 선거에 떨어지면 자기 삶의 존재 이유가 사라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언어의 대부분이 사고의 대부분이 사실은 권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은 제가 학원 또 이렇게 학원에 다니면은 뭐 사소한 것만 뉴스를 뭘 봐도 이런 지금 경제가 이래 되니까 부모들이 애들을 학원에 많이 보내겠다. 학원에 적게 보내겠다.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수도권 진학은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겠다. 어떤 원장은 다 이거로 봅니다. 세상을.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를 봐도 다 그렇게 봐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우선 자기 자식이 우리 학원 다닐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학원 다닐 만한 사람이 있으면 이 애를 그냥 우리 학원 다니게 하고 얘 친구들을 데리고 올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어떤 아줌마를 만나면 이 아줌마가 아파트에서 굉장히 힘이 센가? 이 아줌마한테 내가 잘 보이면 이 아줌마가 많은 학생들을 데리고 와줄까? 그러면 항상 모든 것들을 다 그거로만 봅니다. 근데 그게 스스로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 자기가 정신이 그거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지난 시간에 거울 유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면서부터 그거로 그 언어 속에서만 자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험이 그 외의 존재의 벽입니다. 경험이. 그러니까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언어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틀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치 중립적 행동을 못해요.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저 사람이구나 이게 안 돼. 저 사람을 딱 보면 예를 들어 정치인이 보면 저 사람은 내 권력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네 그러면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는 악수할 필요도 없어. 그냥 지나가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또 학원장이 딱 보면 저 사람은 내가 학원을 성공시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럼 그 사람은 자기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내 권력에 매우 도움이 돼. 그럼 이 사람하고는 무조건 친해져야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친해져야 돼. 그 다음에 또 학원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사람하고 내가 친해지면은 내 학원이 성공하겠다 싶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원장은요, 예를 들어서 인기 강사다. 인기 강사가 있으면 월급제도 아니고 자기보다 더 많은 돈을 주면서도 잡습니다. 왜냐하면 계산해 보면 이 사람이 내보다 5대5보다 더 많이 가져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기가 버는 돈은 이 사람이 없는 것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실제로 6대4라 하더라도 그 사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봐도 다 그렇게 봅니다. 학생도 봐도 얘는 어차피 몇 달은 다니내고 가봤자 성격상 다른 애들을 데리고 올 만한 뭐 학원 광고 효과가 있을 만한 애가 아니다. 걔는 학원 열심히 10년을 다녀도 이 원장 귀에는 이 사람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왜 머리 안에 안 들어와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뉴스라고 하는 것도 잘 보세요. 우리나라 뉴스는 모든 게 돈과 관련된 뉴스들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의대 간다. 얼마 전에 어떤 학생이 연세대학교 다니고 있다가 서울대인가 연세대인가 다니고 있다가 때려치우고 이제 의대를 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걸 갖고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 이야기의 배후가 도대체 뭔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그 과를 나오면 삼성에 바로 취직되는 게 다 산학 협력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대를 간 이유는 그게 돈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어차피 대기업 가봤자 40살 조금 되면은 내 정도 되는 애들은 숱하게 나올 것이고, 대기업은 라이센스가 있어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의사가 돼버리면 우리나라 경제가 좋든 나쁘든 의사는 그 위치상 일반인보다는 잘 살 거 아니에요.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의대 간다라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대해서 공적 자금이 투자해서 그만큼의 교육을 시켜가지고 해도 사실은 외국 개인적인 경제적 이득밖에 생각하지 않은데, 그 사람이 TV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은 성공 사례예요. 그 사람이니까 그렇게 수능 시험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쳐가지고 또 의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다 돈인 거예요. 그 ROTC가 옛날에 비해서 지금 3배나 중간에 관둔대요. 하다가. 왜 관두느냐 하니까, 이거 나이 많아가지고 몇 년 하지도 못하고 자기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 애들은 이거 그냥 때려치아프고 하다가 중간에 때려치아프고 돈 물려주고 그냥 대기업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뉴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돈과 관련되어 있어요. 돈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뉴스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적으로 정말 비참하게 죽지 않는 이상은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굶어 죽었는데 그냥 굶어 죽어도 안 되고, 죽었는지 어느 정도 됐던가, 아니면 특이한 상황에서 죽어야지만이 사회의 언론, 그러니까 정말 비극적 상황에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런 고난에 빠져 있다라는 걸 뉴스로 내는 건 아니고, 모든 게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돈을 사람들이, 우리의 지금 정신을 구성하고 있는, 한국 사람의 정신을 구성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이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결국 나는 주인이 못 됩니다. 왜냐면은 왜 누군가가 나에게 돈 많이 벌었다고 잘해줘야 돼. 그걸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가 행복해질 수 있어. 그냥 돈만 많이 벌면은 하나도 안 행복해요. 그리고 돈 많이 벌었어. 그래도 불안해요. 왜? 돈 더 벌어야 돼. 왜? 자기의 정신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지금 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못 해요. 나 계속 일평생 돈만 계속 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60대 가지고 앉아가지고 이제 자연을 보고 편히 쉬세요. 안 돼요. 왜? 돈밖에 없어요.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와 경탄하다 이건데도, 우리가 잘 보세요. 하면 외국 갔다 하면 얼마 들여갔다라는 말을 먼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어떤 곳에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차가 없으니까 저분 차를 좀 얻어 타고 가십시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평생 처음 본 분이야. 평생. 그런데 차를 탔어요. 그분 인상이 참 좋아가지고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인사한 다음에 자기 차값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야. 차값을. 나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사실 차값이 하나도 안 궁금했거든요. 그냥 이제 잘 안 보던 차네 이 정도인데, 제가 차에 관심이 없으니까 차를 몰라요. 그러니까 차의 회사도 잘 모르고 차 종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차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돈과 관련되어 있는 것 말고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도 힘든 세상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만나도 어떤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던가, 니는 얼마를 버니? 아니 나는 어떻게 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그러니까 지금 제 아들이 하거나 제 딸애가 하는 것처럼 그냥 장난 섞여 있는 그 목적 자체가 유희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어른이 되면 될수록. 왜? 어른이 되면 될수록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거울 뉴런에 박혀 있는 건 다 돈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혼자 못 있어요. 혼자 있어도 책을 읽어요. 책을 읽어도 오늘 제가 블로그를 하니까, 블로그에 책 읽는 이런 걸 하니까 독서와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자꾸 이런 서로 친구인가 이런 거 해서 보면, 저를 제외한 모든 독서 그룹이 전부 다 돈 버는 것과 관련된 책을 읽어요. 돈 버는 거.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 지금은 금리가 이런 세상이니까 돈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걸 책으로 막 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떨어져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 구조에 없잖아요. 그 구조에 없어서 떨어져 보니까, 정말로 저 책에 그런 일대의 비법이 나와 있다면 저 사람이 책을 썼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 그거로 성공을 해야지. 저거 책을 저래 냈을 리가 없을 건데. 아니 그 이야기에 빠지면 완전히 빌 게이츠가 돼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은 자기 혼자 자본이라고 하는 거 한정돼 있으니까 자기 혼자 알아야지 어떻게 그거를 책을 내 가지고 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돈을 공유하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왜 책을 읽어도 그렇게 되냐 하니까 독서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의 정신 자체가 돈인 거예요. 돈.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왜 위로의 철학이다 막 그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제 구상하고 제 이제 좀 20대 이런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고 하면 20대에 들어서서 이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거 10대 때부터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왜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 왜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의 스카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느냐, 이유는 간단하다는 거죠. 돈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거 상관없었다면 집 가까운 대학에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금도 싸고 집에서 있으니까 서울에 가면 요즘 그 워낙 비용 자체가 비싸니까 부대 비용 자체가 워낙 비싸니까 그런데 만약에 스카이에 있으나 대구에 아무 데나 가나 월급이 똑같다라고 하면 집 가까운 대학을 가겠죠. 집 가까운 대학을.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은 사실 우리 교육에서도 저는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좀 잔인할 만큼 차가울 만큼 민낯을 까고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대입 문제는 이런저런 문제가 아니야. 결국은 돈 문제예요. 돈을 더 잘 벌기 위해서 가는 거고 왜 의대가 저래 되냐? 그럼 의대도 돈 많이 벌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왜 저렇게 의사 수 늘린다라고 하니까 데모하느냐? 그것도 당연하죠. 의사 수 늘어나면은 그만큼 자기가 나누어지니까 지금 또 옛날에 1980년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학을 더 만들기 전까지 1980년까지 7개 대학에서만이 7개의 의대에서만이 의사를 양성했으니까 옛날 지금 70대 80대 할아버지 의사들은 정말로 의대만 나오면은 이제 정말 드문 거죠. 의사 자체가. 근데 지금은 의대가 워낙 많아졌고 근데 이어서 더 많아지면 안 된다는 건데 사실 의사가 더 많아지면 그 사회는 잘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능력 없는 의사라고 하더라도 시골에 의사가 하나 있다, 보건소에 의사가 하나 있다라는 것은 그곳에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만들잖아. 근데 제가 벌초한다고 영덕에 저 가니까 제가 가 있는 동안에 와이프하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이제 잠시 있었는데 한 30여 분 정도 제사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119 구급대가 3번이나 왔다 갔다 해요. 왜냐면은 시골에는 노인들은 쓰러지면 위급한 상황이니까. 근데 노인분들이 계속 가까운 병원에 못 다녔기 때문에 한 번 쓰러지면 픽 쓰러져 보니까 이거 무조건 타고 안동을 가든지 대구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의사 수가 많아지면 그곳은 무조건 질적 저하다 이거 아니고 그냥 대충 하는 의사라도 의사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 사회에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의사가 더 많아지면 안 되냐 하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들은 우리 사회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부정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슬람 사원이 어디에 생긴다. 근데 왜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느냐? 이것도 사실 이슬람 사원이 거기 생기면 땅값 떨어질까 봐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종교적 언어로 아무리 대화를 해서 설득해도 설득이 안 돼요. 왜냐면은 땅값의 문제이기 때문에 돈의 문제입니다. 돈. 근데 돈이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 사회의 독특한 점이 돈이라고 말하면 그다음부터 자기 굉장히 속물로 보여요. 내가 지금 분노하는 이유가 돈이다 이래 말하면 정말 진짜 속물이네 라고 생각하니까 아까 말했던 의사나 정치인이나 모두 다 공부하는 이유도 그냥 돈이다 이래 말하면 속물 같은 거예요. 애들부터. 그럼 안 되니까 사회 발전을 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돈인 거거든요. 왜냐? 그것은 나는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정신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는 돈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의 대화에서 부모가 대화가 아니라 대화는 사실 다 좋은 이야기 하죠. 니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성공했다. 이렇게 부모가 잘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중요한 것은 엄마 아빠 사이의 대화에서 애들은 세계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의 이야기에 거의 대부분이 돈인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 돈 벌어오라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야, 니 돈 많이 벌어와라. 그래서 내 고강시켜도 나 일하기 싫어. 이렇게는 말 안 하잖아. 그럼 세상을 배우는 첫 단계는 엄마 아빠가 어떤 대화를 하는 건데 엄마 아빠의 대화가 거의 돈인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배워가는 세상은 돈의 언어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돈의 언어로. 그러면 이 돈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대체 뭐가 잘못됐냐 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들을 대상화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모두 만들어버려요. 옛날에 종교의 광적인 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해도 종교적인 의미를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이유도 순수하지 않아요. 천국 가고 싶어서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남도 전부 의심해요. 제가 이런 말죠. 거울 유런이라고 하는 것이 타자를 인식하는 방식이지만 동시에 자기를 생각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타자를 생각하는 방식 그대로 자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기를 바라보는 그대로 또 타자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러면 내가 오로지 돈으로만 무엇을 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의심합니다. 나에게 뭘 착한 일을 해줘도 선한 일을 해줘도 아 요놈 요거 분명히 나에게 돈을 바라고 하는 짓이다. 요거 아주 교묘한데 아직까지 내가 그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나에게 무언가 바라고 있어. 왜?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다 돈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모두를 다 대상화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가족이 무너졌다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명절 되면 가족 사이에 돈 때문에 싸우기 때문에 결국 돈 앞에서는 형제, 자매도 수단인 거예요. 수단. 그러니까 내 돈을 가로챈 사람. 정당하게 내가 받아야 할 돈을 내 누나가 가로채고 예를 들어서 형이 가로챘으니까 이 사람은 내가 싸워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무서운 만큼 돈 역시 무서운 거예요. 종교에 빠지면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나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죽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도 그런 거예요. 돈이 안 되면 죽어라는 거예요. 돈 못 벌면 죽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하면은 가난한 사람의 실패를 두고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걔는 왜 돈을 안 벌었어? 노가다를 해서라도 돈을 벌었어야지. 옛날에 어느 작가가 한 10년 전인가 한 인기가 그리 많지 않은 작가였다니. 그 사람이 이렇게 진짜 거의 아사 상태로 죽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그들이 그 죽음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잔혹하다. 그러면 때려치우고 노가다라도 했었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의 첫째의 잘못은 뭐냐 하면 비극 앞에서 지금 그의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사회는 뭐냐 하면요. 내 탓은 하나도 만들지 않습니다. 다 남 탓이에요. 다 남 탓이야. 그러니까 돈의 사회는 서로가 다 수단화되어지는 사회에서는 저놈이 나를 수단으로 해서 나를 이렇게 말아먹었어. 저놈 나쁜 놈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는 것도 저놈이 나를 괴롭혀가지고 나를 해갖고 내 목에 돈을 안 줘갖고 그랬죠. 그러니까 돈의 사회에서는 그리고 남의 불행을 봐도 얘 탓이에요. 얘가 돈을 벌었어야지. 지가 벌었어야지. 내가 왜 내 돈을 주나? 내 돈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돈이 나의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 돈을 절대로 내놓지 않습니다. 내 돈은. 그러니까 너는 너의 존재로 살아라. 나는 나의 존재로 산다 해서 서로 전혀 이 사람이 죽어도 그냥 죽는 게 둬요. 그게 우리 사회의 비참한 불행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자기 자신 또 평가해버려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어요. 그게 더 이상 기력이 없어요. 우울한 이유는 내가 더 이상 노동 가치가 없어져.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돈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타자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본다고 했잖아요. 한마디로 이제 고장난 전자제품 같이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 젊은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나는 지금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이라고 하는 사회는 돈이 지배하는 사회는 자기도 자기를 만날 수 없는 사회. 자기도 자기를 수단화시켜버리고 대상화시켜버리고 자기 주변의 모든 것들을 대상화시켜버리고 그러면 이제 좀 생각해보죠.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우울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내가 나를 못 만나기 때문에. 내가 날 위로해줘야 되는데 위로의 첫 번째는 내 앞에 누군가가 아니라 나 자신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이 아니라 뭔가 실패하면은 당장 일어나가지고 그거를 극복해가지고 돈을 더 벌러 달려가야 되는 게 영웅이야. 거기서 쓰러져가 있으면 안 돼. 그런데 제가 옛날에 어느 신부 교수님이 이런 말 했는데, 이야기하다가 농담처럼 뭐 그 원래 있는 말인데요. 그분이 한 말이, 제가 막 이렇게 공부하다가 힘들 때는, 넘어가다가 길 가다가 넘어지면 넘어간 김에 한참 쉬었다 가면 된다. 그 굳이 네 몇 등 하는지 끊임없이 생각하면 골치 아프다. 그게 맞는 거거든요. 어차피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의 마지막은 결국 죽음이잖아요. 모든 게 사라지는 것에서 사람이 있으면, 사실 지금 우리는 지구도 우주로 보면 찰나의 순간에 있는 것이 지구인데,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먼지보다도 잠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나는, 어떻게 보면 내가 나라는 정체성을 우로 살아가는 하나의 기회를 맞이한 건데, 그 기회 동안 나는 한 번도 나를 나로 만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은 매우 비극적이 돼. 내가 나를 나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아까 제가 지난 시간부터 쭉 해왔던 이야기. 잡다한 생각들, 무용한 생각들로 자신을 마주하는 거예요. 무용한 생각들. 근데 지금이라도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거예요. 나는 사실은 하나도 특별하지 않은 무용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끊임없이 뭔가 약한 모습 보면 끊임없이 자기를 핍박하게 돼요. 우리 애들 보면은 그런 게 있거든요. 애들에게 과도한 칭찬해 주면은 애가 거짓말 하잖아요. 왜냐하면 조금 실수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실망하면 어쩌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 했다라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제 아들에게 하는 말이 있고, 제가 또 학원 선생으로 있으면서 학원 선생으로 제가 있을 때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공부는 틀린 거를 찾는 거다. 공부는 틀린 거를 찾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틀려도 상관없는 것이 학생의 특권이다. 그 공부하는 자의 특권은 마음대로 틀릴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틀리고 그래야지만이 너희들이 정말 필요할 때 틀리지 않을 수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공부한다는 것은 공부 잘해가지고 성적 잘 나오면 좋지만, 성적이 잘 못 나와도 너희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도 그런 거죠. 살아가면서 어떻게 모두 다 퍼펙트한 만나면 다 구상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 완전히 날 이용해 먹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완전을 추구하지 마라. 항상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시 여겨야 된다. 그러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도 특별할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특별해지려고 노력하는 순간 우리는 나를 특별하게 만드는 수단을 찾게 됩니다. 그게 돈이거든요. 그게 돈이고 권력이고 이런 거예요. 별게 아니에요. 돈이고 권력이고, 예를 들어서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거의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 친구 중학생 때부터 알았는데, 중학생 때부터 그 친구가 막 이렇게 나름 돌아다니면은 그러니까 미모가 대단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친구도 나이가 들면 흰머리가 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지나가면 우리는 어쩌면은 지팡이가 필요할 수도 있다. 내 허리의 힘으로 내 무게를 지탱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거는 전혀 슬퍼할 게 아니야. 자연스러운 거. 자연스러운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타당하다라는 거죠. 이치에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치라는 말이 라틴어나 헬라어는 똑같습니다. 거의 뭐 약간 헬라어로는 로고스라는 말이 이치라는 말과 이성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라시오라는 말이 라틴어로는 이치라는 말이면서 이성이라는 말이에요. 그건 말은 뭐냐면, 가장 이성적인 것이 가장 원리적인 것이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내 이성이 가장 이성적인 것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두는 것. 이게 자연의 순리 앞에서 그냥 그런데 그것을 두고 나는 무서워하고 죽지 않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존재들은 보면 사실 그렇게 대단하지 않거든요. 그냥 자기 길을 살다가 죽어요. 아무리 대단한 코끼리도 사실은
그냥 코끼리로 하나 살다가 죽지 자기는 위대한 코끼리가 되어야겠다고 애쓰지 않단 말이에요. 코끼리는 그냥 코끼리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만 내가 위대해지고 싶어하고 내가 뭔가 더 성스러워지고 싶어하고 더 거룩해지고 싶어하고 더 특별해지고 싶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불행이 찾아와. 그러니까 스토아 철학자들이 뭐냐 하면 이걸 에포케 이거를 판단 중지해버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도 다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생각하면은 소문에 휩싸여요. 소문에.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다. 근데 죽음은 자연의 이치로 보면 당연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그냥 그 당연함 속에서 우리가 그냥 생성되고 소멸되어지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무언가를 대상으로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도 상호, 거기서 제가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면 상호 주체와 상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로서 주체적으로 있으려고 하면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나는 누군가에게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수단이 돼요. 나는 절대 누군가에게 수단이 안 되고 나는 모두 다 이용하지만 나는 주체로만 있고 나 주변의 모든 존재는 나에게 대상으로만 있어라. 그렇게 살면 그 사람 힘들어져요. 만약에 누가 나는 왜 너에게 도구로만 있어야 되지라고 말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너 그럼 꺼져. 넌 내 삶에서 없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가 우리가 이런 거예요. 내가 능동이면서 수동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죽고 살 때 사는 것처럼 그러한 인간관계 속에서 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진리를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나에게 진리를 알려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서로가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내가 영향을 주고 받는 그러니까 내가 특별해진다라는 말은 이거잖아요. 내가 특별해진다라는 말은 나는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성하다라는 말은 신성하다라고 생각해서 기존에 오랜 시간 동안 종교에서 신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이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죽지도 않아요. 예수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그러니까 예수는 나의 고통을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죽어 아프거든. 나는 아파도 나는 가난 또 두려운 게 인간이에요. 근데 예수는 가난 두렵지도 않아. 천국 가면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종교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느냐면 그 예수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연인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탈자연화를 걸. 그러니까 내가 더 거룩한 위치에 가서 더 거룩한 또 다른 형태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위기의 세상 속에 살아요. 그런데 가장 편한 건 뭐냐? 나는 원래 특별하지 않아. 하나도 특별할 게 없어.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탈주체화 사회를 그러니까 탈중심화 사회 정확하게 탈중심화 사회 그러니까 중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회 그러니까 내가 돈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면 돈의 지배를 받습니다. 돈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면 모든 것을 돈의 수단으로 보지만 동시에 내가 돈의 지배를 받아요. 내가 무슨 생각할 때마다 돈의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이게 돈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렇게 오래 살아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영혼이 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돈의 가치로 판단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성공할 거예요. 왜? 저는 이랬어요. 자원이 저렇게 풍부한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왜 자원이 저렇게 풍부한 나라?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나 뭐 동남아 같은데 자원이 저렇게 풍부한데 저것들끼리 싸우고 저렇게 살까? 그리고 왜 뭐 동남아 같은 데는 자원이 풍부하고 이한데도 왜 행복 지수도 높고 또 제일 웃긴 나라는 이런 거 부탄 뭐 네팔 이런 나라잖아요. 실제로 그 자연 환경을 그 관광으로 개방해버리면 엄청난 돈을 벌 건데 그것도 1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수를 제한해가지고 돈을 적게 벌어요. 그러면은 우리 같은 사람이 생각하면은 말도 안 되는 논리. 최대한 많은 사람 관광객을 유치해서 그들이 자기 나라에서 최대한 많은 돈을 쓰고 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최고 적은 사람이 자기 나라에 와서 될 수 있으면 자본으로 자기 나라 사람을 어지럽히지 않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돈이 대상을 대하는 기준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 정도의 에베레스트 산이나 이런 거 있었으면 우리는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막 날리고 났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올라가서 정상 관락하면 코스도 개발해가지고 그거는 1등석, 2등석, 3등석 해갖고 돈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행복할 거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엄청난, 제가 생각하면 우리의 불행은 이제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가 극에 달해 있는데 곧 있으면 많은 것들이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할 많은 것들이 어쩌면 기계가 해내고 세상이 와요. 왜냐하면 제가 주변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컴퓨터 관련돼서 있는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는 거 이런 거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서 현실화돼서 나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노동은 줄어들고 어쩌면은 정말로 멍하게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주체성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으로 우리는 불안할지도 모르죠. 뭐라도 해야 돼. 뭐라도 해야 돼. 왜? 가만히 있는 걸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탈중심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눈치 보지 않는 행복을 이야기하거든요. 왜 가만히 못 있냐 하면 눈치 보기 때문에. 지금 나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돈이 너 왜 가만히 있어? 너 지금 뭐라도 해야지. 야, 너 지금 뭐라도 해야지. 그럼 계속 돈을 벌어야 돼. 그 다음에 권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또 TV 보면 저렇게 옛날 정치인들이 가끔씩 나와서 훈수를 막 두면서 정치에 개입합니다. 자기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사실 그 사람이 한마디로 국회의원이었을 때도 우리는 그 사람이 별로 큰 능력이 없었던 것 같은데 왜 그럴까? 그래야지만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권력, 자기가 그 마이크 앞에서 내가 누구에게 훈수를 근데 저는 그런 정치인들이 대체로 그 자기 권력을 못 누린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인의 훈수는 좀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성공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자기가 실패했잖아. 근데 왜 그럴까? 저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면서 가만히 지금 나의 영혼을 어떤 언어가 채우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나의 언어는 지금 나의 영혼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 그 사람들이 요새 이제 대학생이나 이렇게 상담하면은 제일 그게 뭐냐 하면 하고 싶은 게 없다라는 게.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대학에 가까이 왔어. 더 알고 깊이 들어가니까 이게 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그럼 어쩌죠? 그러면 지금 너는 열심히 무언가를 성공했다. 왜? 네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나 찾아낸 거야. 대학 공부 열심히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해갖고 무슨 과에 갔어요. 힘들다 하는 과에 갔어. 그래갖고 이게 드디어 난 이 길을 파이직하고 이제 멀리서 동경하는 고등학생과 실제로 현장에 뛰어들어서 거기서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활동하면 전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멀리서 볼 때는 전혀 별 것 없는데 주체가 돼서 막 있어 보면 너무 행복한 게 있고 멀리서 볼 때는 이야 저거 멋있는데 하는데 자기가 주체가 돼서 해보면 이거 내 거 아니야 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 그거 하나 찾아냈지 않느냐? 찾아냈지 않느냐? 조바심 내지 말고 그냥 흘러가라. 왜 지금 22살, 3살 된 너에게 앞으로 인생에 무언가 엄청난 너의 인생을 지배할 하나의 일을 못 찾았다고 그렇게 조바심을 내느냐? 내일 죽나? 내일 죽지 않잖아.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지금 너는 너의 삶을 무르드듯이 흘러가라. 무언가 끊임없이 조바심을 내지 말아요. 근데 그 조바심도 결국 내가 중심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을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만드는 건 현실에서 갑니다. 좋아하는 거라는 것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을 때 가능해요. 내가 누구 눈치를 보면 절대로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맞죠? 어떻게 눈치 보는 주체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철학으로 이렇게 고민해 보면 우리가 주체가 되는 첫 번째 길은 눈치를 보지 않는 것. 눈치를 보지 않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눈치 보게 만드는 그것. 사실 사람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를 구성하고 있는 무언가예요. 내가 나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돈,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권력 하면은 그것에 눈치를 보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타자의 눈치를 보는 순간 나는 주체가 안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체는 뭐냐 하면 눈치 보면서 대화는 없어요. 눈치 보는 관계에서 어떻게 대화가 가능합니까? 눈치 보는 관계에서는 명령하는 자와 명령받는 자가 있죠.
진짜 대화가 주어지는 공간에서 서로 주체가 되고 서로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나도 주체가 되고 동시에 그에게 나는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그도 나에게 대상이 되고 그가 주체가 되는데 내가 대상이 되어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냐? 대화가 가능한 거죠. 근데 대화는 무조건 탈중심화된 곳에서 대화가 가능해요. 탈중심화가 되어 중심화가 이루어져서 중심의 눈치를 보면서 중심과 대화가 된다. 대화할 수 없어요. 대화가 불가능. 대화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다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로 돌아오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19세기를 거치면서 대학은 특히 독일 중심으로 빠르게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가장 빠르게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을 만들고 그것들을 더 과격한 형태로 주입하듯이 만들어내는 대학이 뭐냐 하면 일본 대학이. 왜냐하면 후발주자니까 빨리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대학을 그대로 갖고 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막 야 암기해서 이거 빨리 우리 유럽을 따라가야 되니까 영국에서 따라가려고 하면 멀었다. 그것을 또다시 더 과격하게 받아들이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한 것은 사실은 암기 과목처럼 공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것이 정의로운지 묻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어느 것이 정의로운지 묻지 않은 세대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70대, 60대의 삶은 어떻게 보면 무엇이 정의로운가를 고민하면서 산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삶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그때 건물이 잘 무너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다 무너졌잖아요. 다 무너졌으니 뭐라도 빨리 짓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이 돈을 갖다 대면은 현대건 이런 데서 삼성도 다 건설을 해서 빨리 짓는 게 중요한 거지 탄탄하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뭐라도 사람 들어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또 무너뜨리고 또 짓고 또 무너뜨리고 또 짓죠. 왜 그러냐? 이게 우리나라가 열등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우리는 생존이 내 존재의 유일한 것이고 생존이 생물학적 생존이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보다 더 잘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돈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교육의 이유도 돈이고 암기 과목을 열심히 하는 것은 아깝겠죠. 암기 과목은 윤리적 인간을 만들지 않습니다. 암기 과목은 정의가 무엇인지 말하지 않아요. 옛날에 어떤 어르신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어르신이 항상 저하고 있으면 이렇게 저는 한 번도 그 어르신에게 뭐라고 잘난 척이 없어요. 그냥 주로 듣기만 했는데 그 어르신은 항상 나에게 자기가 이렇게 막 많이 한다는 걸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랬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디에 뭐 하는 원조 금액이었어요. 근데 자기 그 정도를 주지 않느냐. 근데 한참 지나고 보니까 그 정도 금액을 절대로 우리나라가 외국에 줄 수 없을 것 같은데 좀 시간이 지나서 그 금액이 맞습니까? 하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자기 모른다라고 하기는 그렇고 하니까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이야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기죽기는 싫고 내가 거짓을 말한다 하더라도 그 순간 기죽기 싫고 기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히려 누군가에게 경쟁력에서 밀리는 것 같고 이 모든 것들이 싫던 시대. 근데 다르게 잔인하게 그 시대를 평가하면 윤리적 인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윤리적 인간의 시대를 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학폭이 뭐 이렇게 많이 많아도 제가 중고등학교 때가 훨씬 더 심했어요. 지금 이 정도 학폭은 학폭도 아닌 것 같아. 이 정도는 굉장히 행복한 상황이고 그 제 친구가 소변 두다가 등에 우산이 꽂힌 적이 있어요. 등에 우산이 꽂혀갖고 중학교 때 우산이 꽂혀갖고 실려가고 이랬거든요. 아마 지금 했으면 그 찌른 사람도 아마 그거 병원 이제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제 찌른 그 조직 폭력배 자기들끼리 그 이름이 파가 홍남파입니다. 지금 그 이름이 하도 독특해서 기억해요. 홍남파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뭐 이렇게 뭐 조폭계를 주름잡겠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 자범으로 그냥 끝이 났는데 근데 지금 시대는 뭐냐?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 생존을 하게 됐으면 사실 지금은 윤리적 인간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나다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속에 나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시민을 만들어내야 돼요. 시민을. 그러니까 약자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회는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게 시민사회거든요. 약자를 우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강자의 편에서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옷을 야하게 입었으니까 저 사람이 저런 범죄를 당했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강자 중심, 가해자 중심적 사고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비윤리적 생각에서 기 안 죽고 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언어로만 가득 찬 세상에서 만들어진 아주 이상한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진짜 건전한 사회는 약자 중심적으로 움직여요. 약자 중심적. 그게 뭐냐? 그게 그 공간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시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민은 사회 속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구성된 이유는 더불어 살겠다고 구성되어 있는 거지 지 혼자 잘 살고 남을 다 이용해 먹겠다라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오랜 시간 동안 비윤리적인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성공을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과도기에 이제는 뭘 생각하냐 하니까 공존을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치 권력자들이 어떻게 바뀌어도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그냥 갈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계속 어떤 정치 권력자가 등장해도 공존의 사회의 형태는 시행착오를 거쳐 어쨌든지 계속 갈 겁니다. 왜?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가죠. 그러면서 저희 아이들은 점점 다변화된 가치관 속에 살아갈 겁니다. 다변화된 가치관. 그러니까 왜 내가 돈만 보고 달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하는 아이들이 등장한다면 그게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돈만 보고 달려가야 되죠? 뭐 예술가가 왜 내 예술이 비싸야 됩니까? 내 예술 작품이 쌀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예술 작품과 그런 글이 그렇게 되어지는 사회로 가는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사회는 뭐냐? 탈중심화 사회. 탈중심화 사회. 저는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도 그 어느 학원 선생님하고 학원장님이 이렇게 초등부하고 중등부를 주로 하는 학원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기도 이렇게 생각해볼까 학생들이 철학책을 읽는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학원은 입시학원인데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철학책 읽는 그 반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반에 그렇게 많은 학생이 안 와요. 부모들도 문의가 오는데 부모들의 문의는 뭐냐 하면 대부분 이것이 논술과 관련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도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도 중심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책을 학생이 어렸을 때 읽을 때도 얘가 지금 이 책을 읽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대입이에요. 그리고 어떤 책을 읽을 때 이 책에 재미가 없어도 저는 재미있는 책을 읽으라고 하거든요. 처음에 할 때. 그건 재미없는 책을 굳이 읽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왜 약하면 논술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행위의 기본적인 것들이 뭐예요? 눈치, 중심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탈중심화라고 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사회 곳곳에 중심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중심. 누굴 눈치 보게만. 그러니까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 삶에 큰 도움이 안 되고 있느냐.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암기 과목처럼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학 공부하면 철학사를 공부하는데 철학사를 열심히 공부해도 사실은 어느 철학자의 이론이 그게 내 삶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 우리는 어떤 철학자의 이론을 마치 암기 과목 가르치기 요약 정리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철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뭔가 가르친다라는 것 자체가 철학에서조차도 가르치는 사람의 자기 동일성에 확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생각하니까 내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에 안 맞는 거예요. 현대에 안 맞아요. 현대 젊은이들이 보면 현대 젊은이들이 이런 책들 우리가 수필 같은 것들 저도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썼는 책 같은 거 보면 어떨 때 있는 거죠. 이거를 왜 썼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거의 메모나 낙서에 가깝지 않나? 그게 뭐냐면 가르치지 않는 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일상의 사소한 걸 경험해도 마치 다양한 수사를 통해서 이걸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사소한 경험에서도 나는 뭔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 본부의 너희들은 이런 깨달음을 못 깨달았지. 내가 이거를 너희에게 깨달음을 기회를 이 수필을 통해서 주겠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공감이지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은 바뀌어가고 이런 것이 뭐냐. 이미 그래서부터 탈중심화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이 나를 가르치는 글을 쓰지 마라. 그러니까 정말 철학을 해서 내가 공부하려고 하면 오케이. 내가 너에게 배우겠다가 되지만 그냥 일상의 책을 펼쳤는데 그걸 막 날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내 삶에서 만들어낸 나의 생각이 있는데 왜 내 생각이 오답이고 너의 생각이 다 맞다라는 전제에서 접근하느냐. 우리가 철학의 역사가 아까 1810년에 철학과가 처음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철학과는 그러면 더 오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더 오랜 시간 동안 사실 인류의 역사에서 훨씬 더 긴 2400년 이래 있는 대학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대학 밖에서. 철학의 궁극적인 물음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고 그 고민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건데 어떻게 살 것인가의 고민은 나 혼자 설명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내가 누군가와 살길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고민은 내가 여기서 어떻게 남과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굳이 대학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전문가들이 그거를 양산하면 우선 전문가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유의미한 지식을 철학적 지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이 현실의 아픔을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돼요. 현실의 부조리는 책이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현실의 아픔은 책이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실의 아픔을 아는 자가 철학자가 돼야 돼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철학자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오늘 줌으로 이렇게 하면서 짧게 하면서 제가 책을 하나 혹시나 기회가 되면 근데 얇지만 책은 두꺼운 책값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착륙하는 방법이라는 책입니다. 네.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착륙하는 방법. 예. 책 이름이 신기하죠. 여기 보면 부제가 신기후 체제의 정치라고 되어 있는데 생태 철학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동시에 현재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부조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철학책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있는 걸 그대로 다 맞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이 철학자가 던진 문제는 지금 우리도 의식하지 않은 어쩌면 우리 생활 속에 이미 와닿아 있는 문제.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다음 시간에 이 책을 안 읽어보셔도 되고 구입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책 광고쟁이는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을 이 책의 내용에 바탕을 두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철학과 아까 이 사람이 비판적으로 줄레즈나 이런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것들의 연장선 속에서 얼마 전에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 작년에. 근데 보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착륙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구에 잘 착륙하면 우리가 탈중심화 사회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서로가 서로에게 독이 되지 않고 살아가는데 자연을 봐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자연을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독이 안 되고 어느 정도 너에게 독이 되면 나도 그에게 서로가 독이 되는 만큼 약이 되는 게 자연인데 인간만이 오직 남을 게 다 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다음에 또 읽고 관련돼서 읽고 싶으면 악어의 눈이라는 책이 있어요. 악어의 눈. 그 책도 그 책은 지난주인가 서점에 풀린 것 같은데 악어의 눈이라는 책도 읽어보면 우리가 돼지를 보면 돼지를 고기로 판단해요. 근데 왜 우리는 악어의 먹이라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우리가 자연을 완전 대상화 시켜버리고 인간만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죽지도 않고 오래 살아야 되는 거고, 쟤네들은 지금 매일 죽어나가는 돼지의 숫자가 장난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돼지를 고기로 보잖아요. 생명체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 해보면 돼지뿐 아니라 우리가 타자를 보는 방식입니다. 내가 타자를 볼 때도 돼지고기 먹는 것처럼 내도 예의 있으면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저도 현대 철학자로서 제가 하는 것도 결국은 뭐냐 하면은 탈중심화해서 모두가 주체로 살아가는 더 큰 주체를 이루자는, 모두가 주체로가 되는 더 큰 주체가 되셔야죠. 그런데 우리는 이때까지 민족주의라고 하면 민족이라는 담론 속에서 우리는 그냥 다 참아야 됐고, 국가라는 담론 속에서 다 참아야 됐잖아요. 혹은 뭐 유교 사회에서는 유교 뭐 가부장적 사회 그런 데서 다 침묵했다면, 이제 그런 침묵 없이 내가 왜 끊임없이 나는 내어줌을 통해서만 존재하느냐. 그 순간, 어느 순간 나는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나를 향한 수많은 명령이 나를 구성해 버립니다. 돈 벌어와라는 명령이 구성되고 나는 끊임없이 나의 모든 기대들이, 희망들은 다 박탈당해 버려요. 그럼 어느 순간에 나의 모든 가능성들은 다 소멸되어 버리고 돈이라는 것만 내 머릿속에 박혀버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철학적 행복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체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 이 책 얇아서 읽으려고 하면 사실은 이게 200페이지가 안 됩니다. 200페이지가 안 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읽으려고 하면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이고, 그런데 이 책을 만약에 구입하셔서 읽으실 때는 꼼꼼하게 한 줄 한 줄 다 읽으려고 하면 좀 오래 걸리고, 크게 무슨 이야기 하는가에 집중하고 읽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나름 그래도 철학책이기 때문에 한 줄 한 줄 읽어보면 개념에서 막혀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크게, 이 철학자가, 그죠? 그러니까 라뚜르라는 철학자가 지금 크게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에게는 매우, 아직까지는 학계에는 조금 통용되지만 아직 시민들에게는 조금 거리감 느껴지는 이 철학자가 왜 지구의 많은 사람들에게 대안적인 철학을 이끌어주는 하나의 도움의 역할을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온오프라인을 함께 했습니다.